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숲이 우거져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을 사람들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위세등등한 기와집 한 채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최사또였습니다. 최사또는 10년 전 이곳에 부임한 이래로 온갖 명목을 붙여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 곳간에는 쌀과 비단이 썩어날 정도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보릿고개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풀뿌리로 연명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최사또의 탐욕은 재물에만 그치지 않고 입맛까지 까다로워 매 끼니마다 산해진 미가 올라오지 않으면 밥상을 엎어버리기 일쑤였기에 관아의 부엌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고을의 아침은 언제나 최사또의 호령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침 밥상에 대한 불호령이었습니다. 최사또는 유난히 국물 요리에 집착하였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서 정성껏 끓여내도 그의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는 국물이 조금만 식어도 불같이 화를 냈고 간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요리사를 당장 내쫓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아의 부엌을 담당하는 참모들은 파리 목숨처럼 수시로 바뀌었고 마을의 내로라 하는 솜씨 좋은 안악들도 최사또의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최사또의 뱃속에는 굶주린 귀신이 들어앉아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귀한 식재료와 맛있는 음식을 찾아오라며 아랫사람들을 닥달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탐식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음식으로 달래려는 병적인 집착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던 저녁 무렵에 한 여인이 관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연하라고 소개했는데 나이는 얼추 30 남짓 되어 보였고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갈 곳 없는 처지라며 밥만 먹여 재워준다면 부엌일을 도맡아 하겠노라고 문지기에게 간청했습니다. 마침 며칠 전 솜씨 좋던 찬모가 사또의 타박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를 해버린 탓에 관아의 부엌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이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이 보기에 연하는 뼈대 있는 집안의 규수처럼 기품이 있어 보였으나 거친 손마디를 보니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이방은 그녀에게 사또의 성미가 고약하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귀띔했지만 연화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 대신 알 수 없는 서늘한 결의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가 부엌에 들어선 첫날, 그녀는 요란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 살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녹이 쓴 무쇠솥을 모래와 지푸라기로 닦아내고 무뎌진 칼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세웠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양념 단지들을 쓰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갈한지 곁에서 지켜보던 어린 하녀들은 넋을 잃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재료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저 뒤뜰 장독대에 묻혀있던 묵은지와 말린 시래기 그리고 창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몇 가지 약재들을 챙겨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이 부엌을 지켜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불을 지피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솥뚜껑 사이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냄새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묘한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들어갈 시간이 되자 최 사또는 사랑방에 앉아 잔뜩 찌푸린 얼굴로 밥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점심때 먹은 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바탕 난리를 피운 뒤였기에 속이 더부룩하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참모가 끓인 국이 조금이라도 입에 맞지 않으면 당장 곤장을 쳐서 내쫓으리라 마음먹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하얀 쌀밥과 몇 가지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거만하게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국에서 풍겨오는 깊고 진한 향기의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가 아직 탐욕에 물들기 전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 냄새와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사또는 홀린 듯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는데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뜨끈한 국물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꽉 막혀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은 그동안 기름진 음식에 찌들어 있던 혀를 개운하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국그릇을 들고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허기가 더욱 강하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분명 배는 불러오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또가 정신없이 국을 비우는 동안 문가에 서 있던 연화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의 그림자에 가려진 그녀의 눈매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비웃음인지 연민인지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또가 국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만족스러운 트림을 하자 그제야 이방과 하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사또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아내며 오랜만에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맛보았구나. 이 참모의 솜씨가 제법이니 앞으로 내 수라상은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맡기도록 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연화를 가까이 불러 치하하려 했으나 연화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간 뒤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또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듯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헛기침을 몇 번 해보았지만 이물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과식을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을 청했지만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본격적으로 최 사또의 식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매번 사또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침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죽을, 점심에는 입맛을 돋우는 면 요리를,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탕을 올리며 사또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연화가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일반적인 식재료 외에도 산속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이름 모를 약초들을 구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울가 빨래터에 모인 안악들은 연화가 구해오는 약초들이 독초인지 약초인지 알 수 없다며 수군거렸지만 관아의 사람들은 사또가 그토록 좋아하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고 묵인했습니다. 사실 하인들은 사또가 음식 투정을 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기에 연화가 무엇을 넣든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최 사또의 식탐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하루에 5끼를 먹고도 모자라 밤늦게 야참까지 찾았는데 그럴 때마다 연화는 군말 없이 뚝딱 음식을 만들어내왔습니다. 사또는 살이 쪄서 몸이 둔해지고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지만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숟가락을 놓는 순간부터 다시 밀려오는 불안감과 공허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특히 연화가 끓여주는 국을 먹은 뒤에는 어김없이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사또는 이것이 그저 체증일 것이라 믿고 소화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불쾌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저녁상을 받은 사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화가 올린 공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뽀얀 국물 속에 푹 고아진 고기와 무가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고 사또는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반쯤 비웠을 무렵 사또의 혀끝에 묘하게 까칠하고 질긴 것이 닿았습니다. 그는 고기의 힘줄이나 팥뿌리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씹으려 했지만 그것은 이 사이로 미끄러지며 목구멍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입안에 있는 것을 뱉어내려 했으나 순간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역한 기운이 확 올라오며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추칫거리며 기침을 하던 사또는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어 걸린 것을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미끌미끌한 점액질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벌개진 얼굴로 물을 들이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밥상을 엎어버릴까 하다가 문 밖에 서 있을 연화를 불렀습니다. 이복에 국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리도 목이 까끌까끌하고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냐. 혹시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 사또의 호통 소리에 연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연화는 엎질은 국물 없이 깨끗한 바닥을 한번 쳐다보고는 사또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정성을 다해 고운 채로 국물을 걸러내었기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나리께서 요즘 과로하시어 기력이 쇠하신 탓에 헛것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은 심신의 안정을 돕는 귀한 약재를 넣어 달인 것이니 남기지 말고 드셔야 기운을 차리실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려 했으나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다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으며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10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죽인 한 선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선비는 피를 토하며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비의 어린 딸이 울고 있었는데 사또가 다가가려 하면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사또는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찾았지만 물을 마셔도 타는 듯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몸이 허해서 생긴 일이라 여기고 더욱더 연화가 해주는 보양식에 집착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사또를 위해 매끼 더욱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 올렸지만 그녀가 부엌에서 국을 끓일 때마다 중얼거리는 알 수 없는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밤마다 귀신에 홀린 듯 중얼거리고 관아의 담장 너머로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또가 지은 죄가 많아 하늘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 했고 어떤 사람들은 원한 맺힌 귀신이 사또의 집에 붙은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또 본인은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오직 먹는 것에만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밥을 먹다가 문득 연화의 뒷모습을 보고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와 긴 머리카락이 10년 전 그가 내쫓았던 선비의 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흔들며 망상이라 치부하려 했지만 한 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을 은밀히 불러 연화의 뒷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이 알아온 정보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먼 타지방에서 왔으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의 집 살이를 해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이 어디인지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보고를 듣고 안심하는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 그녀를 불러 앉혔습니다. 네가 만든 음식이 참으로 맛이 좋구나. 내 너에게 상을 내리고 싶은데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사또는 짐짓 인자한 척하며 물었지만 그의 눈은 매서운 독사처럼 연화의 표정 변화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에게는 밥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한 은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다면 제가 부엌 뒷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꽃을 심어 마음을 달래고 싶습니다. 사또는 그 소박한 청에 긴장을 풀고 껄껄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그깟 화단이야 10개라도 만들어라. 효심이 지극한 아이로구나. 그는 연화에 대한 의심을 잠시 거두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날의 메뉴는 붉은 대추와 인삼을 넣고 푹 고아낸 삼계탕이었습니다. 사또는 닭 다리를 뜯으며 국물을 마셨는데 이날따라 국물 맛이 유난히 달고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릇을 비워나갔고 연화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는 배가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복통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리고 목구멍으로는 신물이 넘어왔습니다. 사또는 요강을 붙잡고 구역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먹은 것이 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끔찍한 것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토해낸 것은 소화되다만 음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고 질긴 머리카락 뭉치와 날카로운 손톱 조각들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등잔부를 가까이 대고 요강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희번덕거리는 손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요강을 집어 던졌고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저게 무엇이냐? 내 뱃속에서 저런 흉측한 것이 나왔단 말이냐?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지만 하인들의 눈에는 바닥에 쏟아진 것이 그저 평범한 토사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을 살폈지만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온데간데 없고 냄새나는 오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진정하십시오. 악몽을 꾸신 듯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방의 말에 사또는 눈을 부릅뜨고 바닥을 가리켰지만 다시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헛것을 본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에 남아있는 까끌까끌한 머리카락의 감촉과 비릿한 쇠맛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방구석으로 물러나며 당장 의원을 불러오라고 고함쳤습니다. 관아는 한밤중에 발칵 뒤집혔고 잠자던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의원은 사또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맥이 몹시 불안하고 기가 막혀 있기는 하나 몸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심화싱호가 쌓여 헛것이 보이는 듯하니 마음을 편안히 가지셔야 합니다. 의원의 처방은 사또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의원을 돌려보내고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바람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살살거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는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어젖혔지만 밖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사또는 홀린 듯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연화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가 무엇을 태우는지 자세히 보려 했지만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화가 고개를 획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사또는 심장이 봤을 듯한 충격을 받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죽은 선비가 자신을 노려보던 눈빛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또는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고픔은 더욱 심해져 굶으면 굶을수록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다시 숟가락을 들 수밖에 없었고 연화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사또는 그녀가 국을 끓일 때마다 그 안에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만 같은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사또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포가 옥죄어오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지고 산골 마을에 첫눈이 내리던 날 사또는 식사 도중 또다시 구역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검은 뱀 같은 머리카락 뭉치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끔찍한 환각을 겪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 소동을 듣고 달려온 이방과 하인들은 공포에 질린 사또의 모습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또는 연화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며 그녀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부엌에서 차분하게 걸어나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나리의 건강을 위해 약선 요리를 올렸을 뿐입니다. 제 짐을 뒤져보아도 수상한 것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말문이 막혔고 사람들은 오히려 사또가 미쳐서 죄 없는 하녀를 잡으려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사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연화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깊어졌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연화가 부엌 아궁이 속에 숨겨둔 작은 단지의 정체였습니다. 그 단지 안에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선비의 유품인 부탄자루와 그의 딸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색동 저고리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그 단지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사또가 잊고 지냈던 죄의 기억을 음식에 담아 그에게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으나 독보다 더 치명적인 잊혀진 진실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사또의 뱃속에서 자라난 죄책감의 씨앗은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또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파멸하게 될까요? 눈 내리는 밤과나의 부엌에서는 여전히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기이하고 슬픈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거세게 뒤흔들던 어느 날 밤, 최사또의 기와집은 마을 사람들의 집들과는 달리 숯을 가득 피워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사또는 사랑방 아랫목에 앉아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며칠 새끼일하게 들어가 있었고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핏기를 잃어 마치 병든 닭처럼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그는 낮에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많았고 사소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곤 했습니다. 하인들은 사또의 눈치를 보느라 발소리조차 죽이고 다녔고 관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직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소뚜껑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이 집안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최사또는 식사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참을 수 없는 허기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뱃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음식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치는 듯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숟가락을 드는 순간 다시 그 끔찍한 머리카락과 손톱이 나올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교묘하게 조화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수저를 꺼내오라 명하여 모든 음식에 찔러보았지만 은수저의 색깔은 변하지 않았고 독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미상궁 역할을 하는 어린 하녀가 먼저 맛을 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에 사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밥상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놓인 음식들은 여전히 기름지고 먹음직스러웠지만 사또의 눈에는 그것들이 언제 흉측한 오물로 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맑게 끓어오른 소고기 묵국을 사또의 상에 올렸습니다. 투명한 국물 위로 파가 송송 떠 있고 푹 익은 무와 고기가 어우러져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완벽한 국이었습니다. 사또는 침을 꼴깍 삼키며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혀에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맛을 음미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입안 가득 무언가 질기고 긴 것이 엉키는 느낌이 들더니 목구멍을 꽉 막아버리는 듯한 질식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또는 컥컥거리며 입안에 있는 것을 손으로 잡아당겼는데 놀랍게도 끈적끈적한 검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끝도 없이 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 뭉치 사이사이에는 피 묻은 손톱 조각들이 박혀 있어 잡아당길 때마다 입안을 핥히는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밥상을 뒤엎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란 이방과 하인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참혹하면서도 기이했습니다. 사또는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입에서 무언가를 계속 빼내려는 신яб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밥알들은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지만 사또가 말한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방이 다급하게 사또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날이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러십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허공을 휘저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들 눈에는 저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저기 저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내 목을 조르지 않느냐. 당장 저것을 치워라. 사또의 눈은 공포로 뒤집혀 흰자위만 번득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사또가 정말로 미쳐버린 것이라 생각하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소동은 삽시간에 관아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나 최사또가 밥을 먹다가 귀신을 보았다네.
밥그릇에서 죽은 사람 머리카락이 나왔다지 뭔가. 그뿐만이 아닐세. 밤마다 누군가 자기 방문을 긁어댄다고 난리를 친다더군. 아무래도 1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김선비 귀신이 씌운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겪는 궤변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도는 소문은 점점 더 살을 붙여 밤이면 관아 지붕 위에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앉아 있다거나 부엌에서 붉은 불빛이 솟구친다는 흉흉한 괴담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사또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그가 받을 벌을 받고 있다며 고소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또의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이방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옆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그 의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으로 평생을 환자들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들여다보며 살아온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원이 관아에 도착했을 때 사또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의원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사또는 의원을 보자마자 살려달라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의원 양반,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내 뱃속에 귀신이 들어앉은 것 같소. 무엇을 먹어도 목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손톱이 씹히니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오. 사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있어 듣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의원은 말없이 사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사또의 맥박은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오장육부의 기능 자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잘 먹어 비대해진 몸이 문제라면 문제였지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느낀 것은 단순한 맥박의 빠름이 아니라 그 안에 서려 있는 짙은 불안과 죄책감의 덩어리였습니다. 의원은 사또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마치 그의 영혼 밑바닥을 꿰뚫어 보듯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의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이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나리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나리의 마음속에 있는 독이 그릇에 넘쳐 흘러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의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또는 의원의 말에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마음의 독이라니 그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란 말이냐. 내가 지금 헛것을 본다는 말이냐.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내 혀로 그 더러운 맛을 느꼈는데 어찌 몸의 병이 아니란 말이냐. 사또는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의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정직한 것입니다. 땅의 기운을 받고 자란 곡식과 채소가 어찌 사람을 해치겠습니까? 나리께서 드시는 음식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리께서 그동안 삼켜왔던 탐욕과 죄악이 뱃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역류하는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지 않고 가슴을 막고 있으니 맑은 국도 오물로 보이고 하얀 밥도 돌덩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으면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사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또는 의원의 말에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애써 그 기억을 부정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삿대질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당장 이 늙은이를 쫓아내라. 사또는 옆에 있던 베개를 집어 던지며 발악을 했고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의원을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의원은 마당으로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묶은 매듭은 스스로 풀어야지 남이 풀어줄 수는 없는 법이다. 저리도 아둔하니 곧 큰 화를 입겠구나. 의원의 뒷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의 말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저녁 준비를 위해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쫓아낸 사또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괴로워했습니다. 마음의 독이라는 말이 마치 저주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사또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일렁거렸고 벽에 비친 그림자는 기괴한 모양으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 창호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종이를 긁어대며 안으로 들어오려는 누군가의 집요한 손짓 같았습니다. 사또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선명했습니다. 누구냐 사또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긁는 소리만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한마루에는 아무도 없었고 찬 바람만이 타라니 불어들어와 등잔불을 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이 암흑천지로 변하자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또의 눈앞에 10년 전 죽은 김선비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가락 끝에는 손톱이 모두 빠져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그 손은 사또의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허공을 향해 발버둥을 치며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오지 마라.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었기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부엌에 있던 연화는 사또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어 펴보았는데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는 밤새 시달린 탓에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챈탄이 들어가 마치 살아있는 시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배고픔은 더욱 심해져 그는 눈을 뜨자마자 밥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밥상을 드리기를 꺼려했지만 사또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연화가 끓인 죽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한 모습으로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속을 편안하게 해드릴 잣죽을 쏘아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여 사또는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에서 문득문득 죽은 김선비의 표정을 읽어내며 흠칫 놀랐지만 고소한 잣죽 냄새에 이성을 잃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또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에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은가 보구나. 그는 안심하며 두 번째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이가 깨질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입안에 있는 것을 뱉어냈는데 하얀 잣죽 사이로 시커먼 돌멩이와 녹슨 못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사또는 입안이 찢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이 요망한 년 내년이 기어코 나를 죽이려고 음식에 돌과 못을 넣었구나. 당장 이년을 포박하라. 사또는 피 섞인 침을 튀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이 우르르 들어와 연화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뱉어진 죽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뱉어낸 돌멩이와 못을 집어들었는데 놀랍게도 연화의 손에 들린 것은 자르 깨진 잣과 대추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포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잣과 대추입니다. 나리께서 심신이 미약하시어 잣을 돌로 대추를 못으로 착각하신 듯합니다. 포졸들은 연화의 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사또의 입에서 나올 때는 돌과 못 소리가 났는데 지금 보니
평범한 음식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또가 미친 것을 넘어 도깨비에 홀렸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감각마저 믿을 수 없게 되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또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분명히 돌이었다. 내 이가 깨질 뻔했단 말이다. 너희들이 다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는 것이냐.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도 하인들도 심지어 포졸들까지도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 안에 갇힌 사또는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방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워 먹다가도 다시 토해내고 물을 마시려다가도 피냄새가 난다며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관아의 안주인이 미쳐 날뛰니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마을의 행정도 마비가 되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사또가 나오지 않으니 오히려 살기 편해졌다며 기뻐했지만 관아 내부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10년간 가슴속에 품어왔던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듯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탐욕스러운 자가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고 죗값을 치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또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스스로의 입으로 진실을 말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사또의 환각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연화가 음식에 섞은 특수한 약초와 사또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연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사또가 방 안에 틀어박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마을에는 거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까마귀 떼가 관아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습니다. 사또는 방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이 곱기를 끊으신 지 오래되어 기력이 쇠하실까 염려되어 따뜻한 미음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마저 드시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나십니다. 사또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묘하게 성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홀린 듯이 문을 열어주었고 연화는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가 내려놓은 미음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어 그릇째 들고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사또는 또다시 끔찍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미음 위로 죽은 김선비의 얼굴이 떠올라 사또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사또는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얀 미음이 방바닥에 흩뿌려졌는데 사또의 눈에는 그것이 붉은 피로 보였습니다. 피다. 피가 흐른다. 김선비가 피를 토하고 있다. 사또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어찌하여 미움을 피라 하십니까? 혹시 10년 전 흘리게 하셨던 그 피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시는 것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소리처럼 사또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사또는 숨을 헐떡이며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와 허기에 찌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가 그걸 얻지 않으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사또의 외침에 연화는 대답 대신 바닥에 흩어진 미음을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무심했지만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거대하게 일렁이며
사또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또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랐고 감춰져 있던 진실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고 관아의 낡은 대문이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마치 억울한 원혼들의 통곡 소리처럼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사또와 연화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이 숨막히는 방 안에서 10년 묵은 비밀의 봉인이 서서히 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은 오히려 폭풍우보다 더 무거운 정막을 관아 안뜰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방이 눈으로 뒤덮여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하는 그 밤. 최사또의 방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연하가 던진 한마디 10년 전의 피를 기억하느냐는 그 물음은 사또의 심장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며 연하를 노려보았지만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호통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은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순박한 시골 아낙네에 불과했으나 지금 촛불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저승에서 온 사자보다 더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망령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 공포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한기로 변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연화는 사또의 공포서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굽혀 바닥에 엎어진 그릇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릴 때마다 사또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연화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혀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몸은 거짓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나리께서 드신 음식은 그저 곡식과 채소일 뿐이나 나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도구로 바꾸고 피로 바꾸고 썩은 살점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선비의 피눈물이 아직도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데 어찌 편안한 밥상을 기대하십니까? 그녀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사또의 가슴을 후벼 파는 송곳 같았습니다. 사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사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가야, 내 억울함을 아느냐? 내 딸을 어디로 보냈느냐? 그것은 10년 전 사또가 뇌물을 받고 누명을 씌워 옥사하게 만든 김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네가 스스로 잘못하여 죽은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는 메아리쳐 돌아와 그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가 흔들리며 사람의 형상을 이루는가 싶더니 이내 피칠한 얼굴로 사또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습니다. 사또는 공포에 질려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사또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시달린 탓에 몰골은 더욱 흉측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는 하인을 보자마자 밥상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내 밥에 또 독을 탔구나. 나를 죽여 내 재산을 가로채려는 수작이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밥알이 사방으로 튀고 국물이 쏟아졌지만 하인은 그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비밀 금고 열쇠를 목에 걸고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아무도 들이지 말라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만의 성에 갇혀버렸습니다. 마을에는 사또의 기이한 병세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아 혀를 찼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죄 지은 놈이 받는 벌은 변하지 않는구먼. 김진사댁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그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을 거야. 이제 그 업보가 최사또에게 돌아온 게지. 지나가던 촌로 한 분이 지팡이로 땅을 치며 말했습니다. 관아 쪽을 보게. 대낮인데도 검은 기운이 맴돌고 있어. 까마귀가 저리도 울어대는 걸 보니 곧 큰 사단이 날 걸세.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정의가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고 관아 쪽을 주시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연화가 조용히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솥단지 앞에서 불을 지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가루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리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향료였습니다. 그녀는 이 가루를 사또의 차에 아주 조금씩 타왔던 것입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관아의 마당에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때 최 사또가 지었던 비열한 웃음과 죄인의 딸을 노비로 삼아라 하던 차가운 명령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 가족을 풍비박산낸 그 죄를 내 놈의 입으로 직접 토해내게 만들 것이다. 오후가 되자 사또는 참을 수 없는 허기와 갈증에 시달렸지만 음식을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문득 벽장 속에 숨겨둔 비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그동안 그가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재물의 목록과 상부에 바친 뇌물의 내역, 그리고 김진사를 모함하기 위해 꾸몄던 가짜 증거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각되면 그는 파직은 물론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며 안도감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만 안전하면 나는 무사해. 누구도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갑자기 글자들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먹글씨들이 개미떼처럼 변하여 종이 위를 기어 다니더니 이내 사또의 손을 타고 올라오는 환각이 보인 것입니다. 으악, 벌레다. 벌레들이 내 몸을 파먹는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집어던지고 옷을 털어댔습니다. 하지만 벌레들은 사라지지 않고 온몸을 기어다니며 살을 물어뜯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사또는 미친 듯이 몸을 긁어댔고 손톱에 긁힌 피부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맑은 물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를 주워들고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귀중한 것을 어찌 바닥에 버려두셨습니까? 이것이 나리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 아니옵니까? 사또는 헐떡거리며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연화가 들고 있는 장부가 거대한 뱀으로 보였다가 다시 평범한 책으로 보였다가 하며 어지럽게 변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그릇을 사또에게 내밀었습니다. 진정하시고 물을 한 모금 드십시오. 헛것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그릇을 보았지만 목이 타들어가 견딜 수가 없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잠시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물러가지 않고 사또의 앞에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리마을 사람들이 내일 관아 마당에서 큰 잔치를 열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고을의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나리께서 직접 주관하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화의 제안은 뜬금없었지만 사또의 귀에는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잔치를 열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흉흉한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잔치를 열자.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네가 음식을 준비해라.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차려내야 한다. 사또는 짐짓 위엄을 부리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일 잔치에는 나리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특별한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리의 묵은 체증을 한 번에 내려드릴 비방도 준비하겠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또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탁자 위의 장부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또는 다시 악몽과 현실의 경계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면 김진사가 나타나 목을 조르고 깨어나면 방 안의 물건들이 귀신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방 안에 숨 막히는 공기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마당을 거닐다가 뒤뜰에 있는 오래된 고목나무 앞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10년 전 김진사를 모함할 때 썼던 가짜 도장과 훔친 폐물이 묻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파내갔을까봐 불안해져 맨손으로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해. 그대로 있어야 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 때 손끝에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빛에 비추어 본 그것은 도장도 폐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얗게 바른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사또는 기겁을 하며 해골을 던져버렸습니다. 으악, 이게 왜 여기 있어? 분명히 상자에 넣어뒀는데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나무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또는 숨이 곧을 듯한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사또에게 다가와 얼굴을 드러냈는데 바로 연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공손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10년 전에 묻어둔 양심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썩어버린 진실을 찾으십니까?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찌 이 밤에 소복을 입고 나타난 것이냐? 연화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제 아버님의 기일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상복을 입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그리고 나리께서 찾으시는 물건은 이미 제 손에 있습니다. 연화는 소매 속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사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김진사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사또는 눈이 뒤집혀 상자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연화는 가볍게 몸을 피했습니다. 이리 내놔, 그것은 내 것이다. 사또가 소리쳤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나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와 눈물입니다.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상자가 열릴 것입니다. 사또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여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주겠다. 돈도 주고 비단도 주겠다. 제발 그것을 돌려다오.
그는 연화의 발밑에 엎드려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제물로 지은 죄를 제물로 덮으려 하십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나리께서 드신 국 한 그릇에 담긴 원한이 이제 나리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져 10년 전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닫고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하자 관아 안팎은 분주해졌습니다. 잔치 준비를 위해 마을 안악들이 모여들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차일이 쳐졌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고기 삶는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관아의 주인인 사또는 방 안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핏발 선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붓을 들어 거짓 유서를 작성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그에게는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들의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드디어 잔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과 유지들이 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일반 백성들도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사또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사또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사또 나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시지요.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지만 넋이 나간 표정의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방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나오자 사또는 눈이 부셔 눈을 찡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들은 예전의 두려움 섞인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 결판을 내겠다는 듯한 매서운 눈빛들이었습니다. 사또는 상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연화가 큰 소반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뚜껑 덮인 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또의 앞에 소반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고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잔치는 우리 고을의 오랜 병폐를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사또 나리께서 이 특별한 음식을 드시고 그동안 쌓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또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사또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그릇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이 아닌 사또가 어젯밤 뒤뜰에서 보았던 그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것을 치워라. 저 요망한 년이 나를 죽이려 한다. 사또는 발악을 하며 상을 엎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상자를 집어들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와 장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백성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10년 전 김진사 어른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만든 조작된 증거들과 최사또가 그동안 우리들의 고열을 짜내어 모은 부정부패의 장부입니다. 연화의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분노에 찬 함성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댐이 터졌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김진사의 딸 연화입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하늘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최사또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연민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마치 죽은 김진사의 혼이 찾아온 듯 회오리 바람이 사또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 사또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것은 변명이 아닌 파멸을 예감한 자의 절망적인 탄식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사또의 비명이나 연화의 외침이 아닌 늙은 촌장 어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촌장은 연화가 지켜든 장부를 받아들고는 돋보기를 꺼내어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바스락하고 들릴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심장도 함께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촌장의 눈썹이 꿈틀거리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한참을 읽어 내려가던 촌장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우리가 낸 세금이 나라 곳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모두 이 탐관오리의 뱃속으로 들어갔구나. 여기 적힌 날짜와 금액이 내 기억과 한치도 다르지 않아. 촌장의 외침은 마른 장작에 불을 지핀 격이 되어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의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했던 사연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소를 빼앗아갔어. 내 아들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다리를 절게 된 것도 다 저놈 때문이야. 우리 집 쌀독을 털어간 날짜가 여기 적혀 있네. 분노한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성난 파도처럼 사또가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사또를 호위하던 포졸들조차 이미 드러난 명백한 증거와 서슬퍼런 민심 앞에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도 이 마을의 자식들이었고 사또의 폭정에 시달리기는 매한가지였기에 더 이상 그를 지킬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사면초가에 빠진 쥐꼴이 되어 화려한 병풍 뒤로 숨으려 했지만 덜덜 떨리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또가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지 마라, 저리 가란 말이다. 머리카락이 나를 덮친다. 그의 눈에는 성난 마을 사람들이 검은 머리카락 뭉치로 보였고 그들이 내지르는 함성이 10년 전 죽은 김진사의 원한 맺힌 울음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사또는 자신의 목을 감싸쥐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김진사를 모함하고 그 재산을 뺏었다. 그 장부가 증거다. 제발 이 머리카락 좀 치워다. 오숨을 쉴 수가 없어 극한의 공포 속에서 사또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백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에 짓눌려 터져나온 비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입에서 직접 나온 자백을 듣고는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발작하는 사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리 보십시오. 나리를 옥죄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나리 스스로가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10년 전 아버님께 씌웠던 그 더러운 누명을 이제 나리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사또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연화의 얼굴에서 김진사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았는지 흠칫 놀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이방은 눈치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던 청년들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나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네. 한 번만 봐주게. 이방이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들과 유지들이 모여 즉석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창고를 열어 사또가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고 사또와 이방을 포박하여 한양의 사헌부로 압송하기로 했습니다. 포졸들은 죄인이 된 사또를 밧줄로 묶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찢어졌고 머리에 쓴 사모는 벗겨져 산발이 된 사또의 몰골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머리카락, 손톱 하고 중얼거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즉 건세가 영원할 줄 알았더냐.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한 교훈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또와 그 일당들이 끌려나가고 나자 관아 마당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잔해처럼 어수선함만이 남았습니다. 엎어진 술상과 깨진 그릇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은 사또의 탐욕이 남긴 찌꺼기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흥분이 가라앉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잊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오기도 했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 여러분, 더러운 것은 모두 쓸어내고 우리끼리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또가 먹던 저 기름진 음식들은 다 버리고 제가 새로 맑은 국을 끓여 올리겠습니다. 연화의 제안에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저 부정한 음식들을 먹었다가는 탈이 날게야. 안악들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엎어진 상을 바로 세우며 관아 마당을 정화해 나갔습니다. 남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바닥에 뿌리며 나쁜 기운을 씻어냈습니다. 쓱싹쓱싹 비지라는 소리와 쏴아 물 뿌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궁이에 새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관아는 다시 사람 사는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고기 요리 대신 무와 콩나물을 듬뿍 넣고 끓인 맑은 국을 준비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텃밭에서 갓 뽑아온 싱싱한 물을 숭덩숭덩 썰어 넣었습니다. 탁탁탁 도마 위에서 무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에 무가 투명하게 익어가자 콩나물을 한가득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하고 시원한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사또가 먹던 기름진 고기 냄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했지만 맞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한번 좋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냄새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은 노인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이 다 끓자 연화는 커다란 대접에 국을 가득 퍼서 날랐습니다. 하얀 쌀밥과 잘 익은 김치, 그리고 콩나물국 한 그릇,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 시원하다 속이 확 풀리는구나. 그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짭짭국 먹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말아먹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연화 아가씨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 죽은 줄만 알았던 입맛이 돌아왔어. 칭찬하는 소리에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숭늉을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0년 전 김진사 댁에 좋았던 시절, 이야기 사또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을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찬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관아마당은 횃불보다 더 밝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가에 기대어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원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겨울을 보내고 마침내 맞이한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붓을 꺼내어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느덧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았소. 내일 또 보세. 사람들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텅 빈 관아마당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음산하고 무거운 정막이 아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지는 평화롭고 아늑한 시골 밤의 정적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고 그 달빛 아래 관아의 기와 지붕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탐욕스러운 사또의 집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열려있는 모두의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며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슬픔도 함께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이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연화는 행주를 빨아 널고 아궁이의 불씨를 잘 갈무리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남은 부엌 바닥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는 문득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사또에게 복수하기 위해 긴장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솥바닥에 남은 누룽지를 긁어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화가 나가보니 낮에 의원을 모시러 갔던 젊은 총각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또놈이 끌려가다가 발악을 해서 포졸 하나가 다쳤다는데 다행히 금방 제 앞에서 다시 끌고 갔답니다. 이제 정말 끝났으니 안심하십시오. 총각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총각이 돌아가고 대문을 닫는 연화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끼익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과거와의 작별을 고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빗장을 단단히 걸고 뒤돌아 섰습니다. 마당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도깨비 같은 공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또가 머물며 온갖 탐욕을 부리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 젖혀 밤바람을 들였습니다. 묵은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바람에 씻겨나가고 맑은 밤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놓여있던 사또의 화려한 방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아버지 김진사가 쓰시던 소박한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아버지가 즐겨 읽으시던 책 한 권을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오실 수 없지만
아버지의 정신만은 다시 이곳에 돌아왔음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며 방안을 비추자 연화는 돗자리 위에 단정하게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끓던 분노의 파도가 잔잔해지자 비로소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대나무 소리,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하고 달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편안함만이 감싸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방 안에는 고른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사또가 토해냈던 검은 머리카락의 환영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따뜻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로 밤새도록 별들이 쏟아져 내렸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포근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이제 꿈조차 필요 없는 평온한 휴식이 모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고을의 아침은 눈이 시릴 만큼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거친 눈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쳤고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하얗게 덮인 세상에 금가루를 뿌린 듯 찬란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기와 지붕 위에 쌓인 눈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는 맑은 물방울이 똑똑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둡고 습한 기운은 햇살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싱그러운 아침 공기와 흙내음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관아 안으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마당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집안 전체가 환하게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달라진 아침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하녀의 남루한 옷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치스러운 비단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셨던 단아한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는데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흘러 마치 한 송이 난초와 같았습니다. 연화는 뒤뜰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밤마다 숨죽여 울며 복수의 칼날을 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따스한 햇살이 가장 먼저 와닿는 평화로운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독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그 안에 담긴 장들이 겨우내 맛있게 익어가기를 빌었습니다. 장독 뚜껑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털어내는 그녀의 손길에는 이제 분노 대신 정성스러운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또의 호통 소리가 무서워 근처에도 오기 꺼려했을 테지만 오늘은 모두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집에서 기른 닭이 낳은 달걀이며 광에 쟁여두었던 고구마, 가을에 말려둔 곶감 같은 것들을 품에 안고 왔습니다. 아가씨, 밤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아침 욕이라도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촌로가 수줍게 내미는 따뜻한 마음들이 마당 한가운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이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누어 먹어요. 관아마당은 이제 권위와 억압의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곳간문을 활짝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사또가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 쌀과 곡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쓸어가던 쌀가마니들이 햇빛을 보자 뽀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이 곡식들은 원래 주인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굶주리는 이웃이 없도록 나누어 주십시오. 연화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양보하며 딱 필요한 만큼만 자루에 담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몫은 젊은이들이 챙겨서 배달해 주기로 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가 있을 때는 서로 뺏고 뺏기지 않으려 아귀다툼을 벌이던 사람들이 욕심의 근원이 사라지자 본연의 선한 마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안악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관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안악들은 솥단지를 걸고 불을 지피며 왁자지껄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최사또가 쓰던 비싸고 화려한 그릇들은 모두 창고 깊숙이 넣어버리고 마을에서 가져온 투박한 옹기 그릇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마을 잔치에서 남은 재료들을 모아 만든 비빔밥이었습니다. 커다란 양푼에 갓 지은 보리밥을 퍼담고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무생채를 듬뿍 넣었습니다. 거기에 연화가 장독대에서 퍼온 고추장과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여 지나가던 강아지도 꼬리를 흔들며 부엌 문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자, 다들 한 숟가락씩 드시오. 촌장 어른의 말씀에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푼에 담긴 밥을 여럿이서 숟가락을 부딪혀가며 떠먹는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바꿀 수 없는 꿀맛이었습니다. 연화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안악들 틈에 끼어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넣고 오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이 마을의 딸이었습니다. 사또의 상에 올라가던 기름진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함께 나누는 정과 웃음이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누룽지를 끓여 숭늉을 마셨는데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들어가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조용히 관아를 빠져나와 산기댐에 있는 부모님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과 정성스럽게 빚은 약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한 연화는 무덤가에 자란 자풀을 뽑고 쌓인 눈을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술을 따르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녀 연화가 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원한을 드디어 풀었습니다. 그 나쁜 사또는 죗값을 받으러 떠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부모님이 고생했다, 우리 딸 하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행복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노비가 되어 떠돌았던 고달픈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지탱해줄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산에 묻어두고 기쁨과 희망만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바라본 마을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곳이 바로 그녀가 지켜야 할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관아로 돌아온 연화는 사랑방을 정리하여 마을 아이들을 위한 글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김진사가 생전에 못다 이룬 꿈이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와
붓을 꺼내놓고 책상들을 가지런히 배치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치를 깨우치며 자라나겠지. 연화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배움과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다니 이게 무슨 꿈 같은 일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연화를 아가씨 대신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하늘은 보랏빛과 주황빛이 오묘하게 섞인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깻마루에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가 있을 때는 저 노을조차 핏빛으로 보여 두려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처럼 세상을 감싸 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에는 벌써부터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였습니다. 연화는 그 꽃망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반드시 오는 법이지.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국 선이 이기는 것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연화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은 혼자서 조용히 먹고 싶어 간단하게 배춧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눈을 맞고 자란 겨울, 배추는 달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슴슴하게 풀고 배추를 손으로 뚝뚝 끊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빗소리처럼 정겹게 들렸습니다. 여기에 두부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올리니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배춧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작은 소반에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를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이 밥상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찬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아랫목은 따끈따끈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구수한 된장 맛과 달큰한 배추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노곤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아, 맛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사또에게 복수하기 위해 억지로 음식을 만들고 독이 들었나 의심하며 먹던 지난날의 식사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떡처럼 달게 느껴졌고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그 평범한 행복을 음미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정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숭늉까지 마신 연화는 상을 물리고 이불을 폈습니다. 하얀 무명 이불에서는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서 관아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들이 길게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울 물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달림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림 부디 이 평화가 오래오래 지속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잠자리에 든 연화는 두꺼운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뜨끈한 온돌 바닥의 열기가 등허리를 짖어주자 스르르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새 뒤척이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도 도깨비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나무들이 서로 속삭이는 정겨운 이야기 소리로 들렸습니다. 드르륵 하는 창호지 떨리는 소리조차도 자장가 장단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아버지의 책에서 나는 묵향이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낮 동안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도, 밭일을 하느라 고단했던 어른들도, 그리고 지난 10년의 짐을 벗어던진 연화도 모두 꿈나라로 떠났습니다. 최사또가 머물던 화려한 기와집은 이제 탐욕의 기운을 모두 털어내고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부는 바람에 풍경 소리가 댕그랑하고 울렸지만 그 소리는 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잠으로 인도하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평화라는 이름에 이불이 포근하게 덮였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 자시지지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쥐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오직 달빛만이 깨어 세상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안을 채우고 그녀의 얼굴에는 갓난 아이처럼 해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맑은 시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을지도요. 어떤 꿈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악몽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긴 겨울밤 옛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벌을 받고 착한 연화는 행복을 되찾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요. 우리네 사는 세상도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고 선한 마음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연화가 끓여준 따뜻한 배춧국 한 그릇 먹었다 생각하시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일랑 저 문 밖의 바람에 다 날려 보내시고 오직 편안함만을 이불 속에 남겨두십시오. 자, 이제 등잔불을 끄겠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휴식을 주는 고마운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는 저 창밖의 햇살처럼 밝고 환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 소리와 시냇물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부디 꿈도 꾸지 말고 꿀잠 주무시기를, 안녕히 주무십시오.